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경제 일주 아프리카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 대륙의 동북부 수단에서 터진 내전 때문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도 공군 급유기를 타고 철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역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두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1편은 이 지역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부터 식민지 시대까지를 다뤘고요. 2편은 1950년대 이후에 독립한 아프리카 나라들 이야기를 다룹니다. 1편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는 크게 사하라 이북과 이남으로 나뉩니다. 이 사막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로질러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남한 면적의 90배에 달한다는군요. 사하라 이북, 북아프리카 지방은 이슬람권입니다. 서기 642년부터 마호메트의 후예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에티오피아만 기독교로 남아있더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예전부터 아랍 상인들과 교역을 했는데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랍하고 교역을 했단 말이죠. 금과 노예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사치품과 소금을 수입했답니다. 1517년부터 터키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을 해서 오스만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나라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발칸반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부터 중동 전역 또 북아프리카를 포괄하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전성기의 이슬람, 전성기의 오스만 제국은 인류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서서히 쇠락을 거듭하더니 19세기 후반 이 오스만 제국은 거의 유럽의 식민지처럼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이 북쪽 지방은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중동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사하라 남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중동 또 유럽 지역의 발전하는 문명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왔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왕국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 지역 사람들은 부족 단위의 원시적 삶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유럽인들과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부터입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인 이스탄불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귀족들은 그동안 실크로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이 중국과 인도 물건들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치품들인 거죠. 비단이라든가 뭐 도자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서 인도에 가서 그 물건들을 가져와야겠다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의 선원인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을 설득을 해서 포르투갈과 반대 방향, 포르투갈 배들과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대항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동쪽으로 가려는 포르투갈 선원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택하죠. 가다 보면 어디선가는 길이 열리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1431년에는 아프리카 서북쪽 바다의 아조레스 제도에 도착을 했고 1445년에는 콩고강 입구에 다다릅니다. 1488년에는 여러분 바스코다가마 아시죠? 네,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 대륙의 끝, 남쪽 끝 희망봉에 드디어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아가자 드디어 인도로 향하는 그 항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포르투갈인들과의 접촉은 일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횡재였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노예 무역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인들은 본국에서 배에다가 말이죠. 직물과 럼주, 사치품, 총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프리카의 현지 토착 지배층들과 교역을 했던 거죠. 그럼 이걸 주고 뭘 받았을까요? 바로 노예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 를 배에다 싣고 저 새로운 식민지 서인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카리브해, 멕시코 그 앞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농장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대규모 농장 플랜테이션으로 노예를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를 부려서 생산한 담배와 설탕을 실어다가 유럽에다가 가져다가 팔았죠. 이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노예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도 아프리카의 토착 지배자들은 약한 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곤 했습니다마는 유럽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숫자와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노예들은 처음에는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라고 부리던 거기로 갔다가 차츰 남미로
또 북아메리카의 남부 텍사스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도 팔려나가게 되죠. 이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거의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토착 지배자들은 총과 재물을 가지면서 더욱 강성해졌고 그 힘은 더 많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유럽인들에게 팔아먹는 데 쓰였습니다. 유럽인들은 그 노예들을 사다가 설탕과 담배, 면화를 키워서 소비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유럽의 계몽 사상이 확산됐습니다. 이성의 힘에 대한 인식, 또 평등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그랬다는 겁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반성도 시작이 됐습니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 주도로 해서 프랑스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과 그 식민지들에서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도 19세기 초에 독립을 하면서 이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던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면화 농사를 짓는 남부는 여전히 노예 해방을 거부했지요. 하지만 결국 북부와의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아프리카의 노예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현지의 토착 세력가들도 힘을 잃었죠. 하지만 새로 등장한 그 세력들, 지배 세력도 착취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무렵, 즉 1800년대 초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소비 수준도 높아지게 되죠. 아프리카에서는 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야자나무, 또 커피, 코코아, 고무나무 같은 이런 식물들의 재배가 대규모화가 됐고요. 또 새로 생겨난 그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제 이 농장을 가지러 또 광산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중남미의 식민지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역이었는데 19세기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는 산업혁명으로 강성해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1814년 영국은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최남단 지역을 식민지로 취했고요. 1830년에는 프랑스가 북부의 알제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1884년부터 85년까지 독일이 나미비아, 토고, 카메룬, 탄자니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1885년은 벨지움이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취했고요. 1912년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취합니다. 1914년에는 영국이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게 되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자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욱 큰 목적은 이웃 나라들과의 경쟁 심리인 거죠. 또 뭐 삐뚤어진 민족적 자부심 같은 거, 기독교 포교 목적 이런 것들이 식민지 확대에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땅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유럽의 14개 국가가 독일 베를린에 모여서 1884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모여서 이 나라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회의를 주재하죠. 아프리카 땅 나눠먹기를 위한 회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베를린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남의 땅을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먹은 회의였던 겁니다. 1913년 현재 유럽의 나라들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땅을 식민지로 나누어 가지게 됐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90%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도가 세력 판도를 보여줍니다. 북서부의 하늘색은 프랑스 몫으로 알제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고요. 영국은 핑크색으로 칠해진 곳인데요.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독일은 빗금 처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정복자들은 식민지의 땅을 사유화해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금광, 우라늄 광산도 손에 넣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잃고 그 위에 조성된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동과 가까운 노동을 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가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셀라시에 황제를 중심으로 이 저항을 거듭을 해서 독립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일 아프리카 독립운동의 모델이 되기도 했죠. 이 일이. 이 셀라시에 황제는 1950년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에다가 유엔군으로 참전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은 아프리카의 독립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민지의 상당수는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연합국 식민지 종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대가로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했고 그래서 독립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배자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들은 독립을 쟁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것도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1951년에 리비아가 독립을 했고 1960년에는 17개 나라가 독립을 해서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한참 늦게인 1980년에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은 이 사람들을 꿈에 부풀게 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닥친 것은 더 지독한 착취와 내전, 그리고 가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김종호의 세계경제 일주 아프리카 1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